잘 드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안 가져오시는 것 같아. 네. 좀 가져오고 그러세요. 같이 먹게. 네, 먹을 게 항상 보면은 책상이 그득한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자, 한 개만 먹을게요. 가지고 그냥 가요. 이제 143쪽의 주택시장 분석인데, 여러분, 주택이라는 거는 여기서는요, 그 과례번에 그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하고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멤버가 보세요. 이번에 주택 수요하고 소요. 요거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과과정, 사절에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뭐 설명드려보면, 하우징 서비스라는 건데요. 요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물리적 주택이라는 거 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죠. 이 물리적 주택은 어떠하냐? 이건 대단히 이질적인 상품이다. 왜냐하면 같은 게 거의 없죠. 뭐 주택이라는 게 모양이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적어도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공부를 좀 하셨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 이론에서 아까 참여자가 무수히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한은 이질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질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질적.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질적 재화라면은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되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만들어진 이론의 약 한 99%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대표적인 수요 공급 이론이 어떻다 과정했다고요? 완전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한 게 이거잖아요. 오늘 공부한 게 주로 이건데, 야, 시장에 수요 공급이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500이다. 그 다음에 100개다. 아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장 참여자는 가격 결정자라 그랬어요? 수능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500원에 거래되면 각각의 공급자는 규모가 작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1000원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500원에 따라다닌다고요. 그게 가격 수능자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야, 이 동네 수요가 증가하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는데 뭐 부동산 투자할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미래 예측, 가격 예측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떨 때만 쓴다 그랬느냐? 동질적일 때만. 그런 공부는 했는데 물리적 주택은 경제 이론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부득이하게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 그게 주택 서비스예요. 주택 서비스이다. 그럼 주택 서비스라는 거는 뭐냐? 주택이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이 서비스가 효용이니까. 그래서 효용, 만족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효용만 동일하다면 효용 차원에서 동질적 재화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예컨대 뭐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이건데, 단독주택이 27평짜리가 있다. 단독. 그 다음에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살아봤더니 이거나 저거나 뭐 4인 가족이 살기에 딱 좋더라. 그러면 효용이 차이가 난다고요? 효용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생긴 건 달랐다 하더라도 동질적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주택이라고요? 주택 서비스라고요? 주택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기업번에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을 전제하는 많은 이론의 모형이 있다. 완전 경쟁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주택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이질적인 상품이다. 그래서 뭐 따라서 물리적 주택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뭐라고요?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동질적 상품으로서의 주택 서비스인데,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의미한다.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주택 서비스로 제공하는 효용의 주체라고 본다면 주택은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있다. 그래서 효용으로 보면 동질적이라 그랬죠.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이제 주택 수요라든가 주택 소요 그랬는데 이 수요 소요는 이제 구별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디맨드 수요라는 거는 이제 중산층, 즉 내 돈 가지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수요라 그랬죠. 소요는 중산층이라 그랬어요. 극빈층이라 그랬어요. 예, 저소득층, 내 돈이 없어서 내 힘으로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는 놔둬야 된다고요?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소요계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그 적용 대상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2번 그런 거는 안 나오니까 3번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넘어가서 148쪽으로 가죠. 148쪽. 제4절에 주택시장 여과과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다 이제 별을 하나 해주시고, 이 여과과정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 주거분리라는 거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과 과정이라는 거다. 세 번째는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주거분리죠. 주거분리는 이제 주거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이제 고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좀 나뉘어 사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쪽에 저소득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제 고소득층이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죠. 고소득. 그래서 뭘 중심으로 나뉘어 있느냐? 경계. 뭐 경계라는 게 이제 한강과 같은 하천이 될 수도 있고, 강남과 강북 나뉘어 있죠. 아니면 이제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도로. 그래서 인근 지역은 이제 도로 같은 걸로 나눌 수도 있는데 큰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좀 잘 사는 동네, 저쪽은 좀 조금 덜 사는 동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럼 왜 나눠 사는 거냐? 야 모여 살면 좋지 않냐? 인간미도 넘치고 그럴 것 같은데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모여 살자 그래서 일이 들어가면은 뭐 자기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왜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간다고요? 쪽팔린다고 안 간다고요?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얘가 또 여기 들어와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미가 있다면 마음대로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조금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럴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재고주택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남이 살다 나간 한 집. 여기는 이제 신규주택을 소비한다. 그럴 때 1번하고 2번 동네, 3번, 4번 동네를 이제 비교하면 1번보다는 2번 동네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걸 할증거리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계가 도로라고 치고 여기가 막 한 5km 되는 거예요. 넓이가 사실은. 이게 작게 그렸지만.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근처에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이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좋아.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정액 외부 요가 때문에 조금 비싸요. 정액 외부 효과. 조금 어려운 말 나왔어요. 반대로 3번 동네는 4번 동네보다는 할인 거래가 되죠. 할인은 싸다는 이야기죠. 왜냐? 이 동네는 굉장히 쾌적한데 이 동네는 쾌적성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쾌적성이 떨어져서 싸다. 즉 주변 환경이 나빠서 부의배배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32평이다 그러면은 이 동네가 2억 5천이라면 이 동네가 대략 3억 근처 되겠고 이 동네가 3억 5천이라면 이 동네는 4억 근처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A보다는 할증거래고 그 다음에 요거는 A보다는 할인거래 3억 5천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꼴이다. 그럴 때 이게 아무리 새 집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새 집 들어가 산다 그랬죠. 인정 잘 아시죠 이거 저번에 공부했으니까. 신개발 또는 재개발이 되면 어떤 지역이 집가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랬죠. 성장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가가 유지하는 때가 있더라. 성숙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땅값이 올라간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쇠퇴기. 그 다음에 복잡한 천위기가 있고
악화기로 확 떨어지는 때가 있더라. 그래서 성장 성숙을 했다가 쇠퇴천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지역이 일생을 마감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새집일 때 아니에요? 새집? 그러니까 이때는 고소득 산다 그 이야기 고소득. 그런데 이게 한 4, 50년 돼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도 4, 50년이 지나면 무릎이 아주 썽썽하다고요. 좀 무릎하기 아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동네 축구 차세요 그러면 못 쳐요. 한 5분만 뛰면은 거의 죽을 것처럼 호흡이 가파요.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 동네 가서 동네에서는 안 하고 웍샵 가가지고 축구 찾아라면은 저는 무조건 골키퍼예요. 안 뛰어도 되니까. 또 이제 제가 옛날에 배구 선수 출신이라 동네 배구 동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가대표 아니에요. 동네 그 6인조 배구 과거에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건 잘하거든요. 받는 건 우리는 뭐 거의 안 놓치죠. 예. 토스 뭐 다 넘기니까 또 차면 또 넘겨. 끝날 때까지 넘기니까. 그러니까 동네 축구는 골키퍼만 잘하면 무조건 이겨요. 대충 실수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이기죠. 예.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제가 골키퍼 하는 거예요. 잘 뛰는데 아무도 안 믿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낡아지니까 저소득층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저게 좀 낡아지니까 얘는 좀 올라가서 이제 3억 한 3천, 4천, 5천. 얘는 떨어져가지고 4억 7천 막 이렇게 4억 한 3억 8천 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1억 차이가 나면 좀 힘들지만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침입이라 그래, 침입.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처음으로 개입됐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고소득층은 야, 이제 앞으로 땅값 떨어질 일만 남았고 들어오는 애들도 소득이 낮아가지고 더 이상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참다가 이사 갈라 그럴까요? 빨리 나갈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저소득층이 완전히 차지해버리죠. 이런 걸 계승이라 그래. 계승. 다른 말로 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소득 동네가 되죠. 이런 걸 천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불렀죠? 같은 천이에요. 그래서 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뭐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이때 뭐라 그랬느냐? 이때는 하향여과가 시작되는 단계라 그랬고 그게 침입이에요 지금. 네? 평가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때는 하향여과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활발하다 그랬어요. 그게 저기서 말하는 천이에요. 천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요거는 공간으로 비교한 거고요. 공간. 옆 동네랑. 얘는 한 동네를 시간에 따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척도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같다고 생각해야 이게 문제가 잘 풀리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원래는 누가 살았냐? 부자가 살았다, 부자. 그런데 어느 순간은 뭘로 바뀌었냐? 저소득. 이와 같이 소득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향 여과다. 그러면은 상향 여과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지역이나 이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다 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은 동네가 막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놔둬야 되겠어요? 재개발해야 되겠어요? 재개발하면은 원주민이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들. 보세요 여기 신개발이나 재개발이 되면 상장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상장기의 특성이 나중에 이따 쉬는 시간에 뒤져보세요. 상향여과가 활발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여기서요. 그러니까 상향여과는 바로 재개발할 때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필터링 프로세스 여과 과정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더라. 뭐 우리가 분량부터 좀 이따 하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긴 멀어요. 아직. 그래서 공부가 좀 더 많이 돼야죠. 방금 저 쉬는 시간에도 이제 그 질문에 답변하고 왔는데, 와, 진짜 그건 너무해. 질문 한 개 올리면서 5개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20분 걸렸는데, 아까 들어올 때도 막 PC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1개 답변했고, 지금 4개 답변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1개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굉장히 친절하게 있었어요. 우와, 열심히 하시네. 뭐 이렇게 썼는데, 속으로는, 야, 좀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20분 걸리면 되겠어, 20분.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답할 시간도 줘야지. 너무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 욕심쟁이야.
예. 그래서 답은 하고 왔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그분이 혹시라도 찾아와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와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와 사장님 무조건 합격. 네,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훌륭하긴 한데 진짜 훌륭해요. 근데 이 근성이 있는데 3개까지는 내가 참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여가 과정은 거의 의만 한번 볼까요? 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약식으로 확인할게요. 훨씬 정리가 간결하죠. 의 보니까 주택용화 현상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주택시장 경제 이론으로 주택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 한다 그랬죠. 이러한 주택 여가 현상을 주택순환 현상 또는 주택순환 과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향과 하향 여가인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상향 여가죠. 하향 여가죠. 상위 계층 사용이던 고가주택이 하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148쪽 보고 있습니다. 예. 상향 여가죠.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저가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가셔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 하면 153쪽 가보세요. 네, 153쪽 가시면 관호서만의 불량주택 문제와 여가 적용이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양호하지 않은 것, 불량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량주택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라 그랬죠. 불량주택의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이냐? 그러면 아니고 뭐 때문이라 그랬죠? 소득 때문이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뭐 현재까지 나왔던 기출 지문은 다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뭐 책으로 바로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이름으로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소득의 문제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을 소비한다. 그러므로 도시적의 슬럼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소득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은 여가 과정을 통해서 자본 배분을 잘 하고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가 줄줄 새는 주택에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주택시장에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 여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본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시장이 자본 배분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따라서 불량주택에 대한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그게 최고 좋은 대책이다. 그냥 무조건 철거만 하면 된다고요. 소득을 향상시켜야 된다고요. 소득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뒤로 가셔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54쪽에 5절에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별 2개 해주시고요. 이 효율적 시장은 뭐 항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좀 종종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요 근래에는 조금 좀 무시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번에 이와 같이 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 관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나타내는 걸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머라는 미국 학자가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증권시장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에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 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연구하던 것들이 이제 오늘날은 부동산 시장까지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파머는 뭐라 그랬느냐? 효율적 시장은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는가 하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럴 때 이 각각을 이제 어떻게 정의했느냐? 반영되는 정보가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분석 수단은 어떤 걸 이용하느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윤은 가능하냐? 아니면 정상 이윤을 넘는 초과 수익도 가능한 것이냐? 초과 수익은 과거 정보로 되는 것이냐, 현재 정보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로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 자 일단 뭐 파모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설명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여기는 과거 정보만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이런 걸 분석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텐데, 이런 걸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상 이유는 있지만 과거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는 시장이에요. 이런 걸 약성이라 한다. 자, 중간성은 효율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과거 또는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고, 이런 걸 분석하는 걸 우리가 번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과거나 현재 정보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초과 수익은 X, 제로고 정상 이윤 정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성은 효율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또는 현재 또는 아직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죠. 흔히 내부 정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어떤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초과 수익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정상이익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머라는 사람의 견해는 제가 이제 칠판에 그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해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 한번 볼게요. 주식시장. 예컨대 삼성전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는 100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 인류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 그러면 이제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수익이 많아질 것이고, 많아지면은 주가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래서 바로 이러한 투자 정보가 오늘 현재 공개됐다 가정하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살라 그럴까요? 오늘 즉시 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면 주식 가격에는 한 뭐 몇 달 뒤에 올라간다고요? 즉시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아까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랬죠. 지체한다고요? 지체 없이요? 좋아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한번 보자, 부동산. 그런데, 우리 이제 남양주 부동산 시장 쪽인데, 남양주 쪽에 KTX 여기 하나 생깁니다. 뭐 이렇게 정보가 공개됐다 치자. 이제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이제 나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질문하러 와요. KTX가 어디로 들어가요? 막 이렇게 질문하러 오는데, 설명한 것 뿐이고. 어쨌든 간에 정보가 공개되면은, KTX 역사가 들어온 다음에, 보통 이제 가격이 30% 이상 올라가는데,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살라고 할까요? 지금 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개되면, 즉시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 즉시. 그러니까, 정보가 가치에 느리게 반영된다고요? 효율적으로 반영된다고요? 그런 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그 즉시 가치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우리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준강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왜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는 초과 수익이 없단 말이냐? 당연해요. 과거에 공개되는 정보는 과거의 가격을 올렸을 거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가격을 올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이미 남들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분석해 봐야 가격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초과 수익을 얻을 방법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남들과 똑같은 뭐밖에 없다고요? 정상이윤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 12월, 1, 2월에는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남양주 오늘 수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KTX가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 새벽 4시에.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한참 자고 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일단 문자로 고마워 그런 다음에 번지수 찍어봐 그랬더니 번지수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 근처 남양주 쪽에 아까 그 지역은 제 임야가 있는 지역이라 땅값이 평당 200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200. 그래서 오늘 일단 계약금만 가져가서 한 100평만 계약하자.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뭐 한 7시 반에 와가지고 중개업소 문 닫았길래 막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그랬죠. 아저씨 제발 좀 빨리 나오세요. 나 지금 수업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라 해가지고 여기 땅값 한 200 하잖아. 200. 예. 요거 한 100평만 주세요. 100평. 근데 그 아저씨가 뭔 소리 하세요? 그래서 아니 뭐 KTX 들어온다는 거 내가 언뜻 들었는데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느냐? 그거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친구가 그냥 알려준 건지 알았더니 모른다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다. 그래가지고 땅값이 이미 1,000만 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보세요. 제가 원래 계획이라면 남이 모를 때 쌀 때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라 그런 건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정보를 백날 분석해봐야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 가지고는 초과수익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남들 버는 만큼 딱 본전밖에 못한다. 정상이면. 그러면 현실 시장에서 정말로 초과수익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그건 초과수익이 있는데 KTX가 들어가는 건 다 알았다 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강의 끝나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뭐 다 아는 이야기던데 그걸 새벽에 보내고 그러냐. 잠도 못 자게. 그랬더니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바빠서 다 못 썼는데 이거 들어가는 건 다 알지. 근데 중심 상업지역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지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럼 너가 보낸 번지수가 그 중심 상업지역이야? 그랬더니 그런다 그러더라. 그래서 다시 갔죠. 다시 가가지고 여기 그 땅값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라 그러더라. 그래요? 나중에 여기 혹시 상권 형성되면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잘하면 4,0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더라. 뭐 상가가 평당 4,000 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일단 100평 주세요. 그래가지고 100평 사놨더니 6달 뒤에 바로 2,00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바로 치고 나왔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초과수익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남들보다, 즉 일반 투자자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다면 초과수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걸 이해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져가 보자. 응용 좀 하자고요.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옛날에 공개된 정보만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거밖에 몰라서 이와 같이 옛날 정보를 분석하는 거 우리가 기술적 분석 또는 추세 분석이라 그래요. 이런 걸 해가지고는 초과수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투자자들보다 똑같은 정보가 있어야 되겠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수한. 그러니까 우수한 정보. 그럼 과거 정보보다 우수한 게 뭐냐? 일단 이거죠, 이거. 또는 현재 막 공개된 정보도 얘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이것도 덜 우수하다고요? 우수하다고요? 우수하다. 그래서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라면 초과수익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약간 설명이 짧긴 하지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중강성은 예를 2개나 들었으니까 약성 예 좀 들어주세요. 약성. 얘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한양 천도할 때 신도시 개발 안 했어요? 했어요? 저기 한양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한 계획도시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 그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 우리나라 그 사대문이 뭔지 아세요? 동서남북이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숭례문하고요. 예. 그다음에 흥인지문, 그다음에 홍의문, 숭례문, 그다음에 인의예지, 홍지문, 보신각. 이게 인의예지신. 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개 사상으로 동서남북 방위를 잡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신각을 중간에 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왕이 살아야 되는 장소하고 양반이 사는 장소하고 상민, 평민이 사는 장소를 엄격하게 구별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반상의 구별이 있는 나라니까. 유교적 이론에 따라서. 이해하셨나요? 완벽한 계획도시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계획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럽보다 빨라요, 사실은. 1592년부터 이제 그 건축 작업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때 이제 저 개성에 있다가 이쪽 한양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도시가 개발된다 정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정보가 공개되면 그날 즉시 한양 땅값이 올라갈까요? 한양 들어오고 나서 상권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갈까요? 진짜 의도를 잘 읽으셔야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정보 유통이 느려요. 그러니까 1392년에 야 한양 천도야? 전부 다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올라간다고요. 한 몇 년 뒤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때 가격을 올렸던 정보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공개한 거예요. 2년 전에 과거의 정보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가 이제 와서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네. 이해하신 거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강성은 뭐냐면, 저거 이해했으니까 이제 뭐 금방 되죠, 뭐. 이거는 효율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라고도 이야기하고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보란 정보는 모두 같이 영향을 줬다. 뭔 말이냐? 현재 기준으로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개될 정보까지 다 이미 가격을 올렸다. 이건 불가능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이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은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외워야 될 거는 뭐 이런 거 좀 구별해야죠. 이런 거. 그래서 약성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고요. 중간석 그러면 기술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약술이다 뭐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 약술 좋아하세요? 아니면 인삼주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 인삼주 캬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이제 연상법이 기억이 되겠죠. 그죠? 뭐 이제 우스갯소리니까 또 거기다 인삼주 이렇게 써놓지 마세요. 또 여러분 좀 이따 이제 그 요약집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56쪽 것인다. 예. 할당적 효율성인데 여러분과 할당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죠. 동그라미 1번 보시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할당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서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다른 투자 수익률하고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게 이제 소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 이야기죠. 읽어봐도 너무 어렵죠, 그죠? 뭔 말인지 읽어보고 알면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할당효율적 할 때 할당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영어로 allocation인데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배분한다. 나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지면 효율적으로 나누어지는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게 할당효율적인데요. 이런 말까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자원을 할당한다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배분한다는 이야기 많이 할까요? 배분 또는 분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쪽은 배분이란 말보다는 할당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나눈다라고 할 테니까 영어는 좀 달라요, 사실은. 우리말은 뭐 거의 같은 의미인데, allocation에는 이제 distribution이라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말로는 비슷하죠. 의미가.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돼서. 예. 어쨌든, 여러 시장 간에, 예컨대 부동산과 다른 시장 간에 수익률이 균등해지도록 자원이 배분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론은 초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500조가 있다. 그럴 때 이게 어디에 투자될 거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렇게 어디다 투자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는 돈이 이렇게 많다 그러더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부동성, 뜰 부자 써서 부동성 현금이다 또는 유동성, 흐를 유자 써서 유동성 현금이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자, 그럴 때, 근데 주식 쪽의 수익률이 10%이고 수익률, 부동산 쪽의 수익률이 15%였다면 당연히 이 돈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할까요? 주식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그러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럼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부동산을 사면 수익률이 높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때는 비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10%까지 하락하면 양시장의 수익률이 달라졌다고요? 균등해졌다고요? 그렇죠. 여기 할당률적이에요. 조금 더 할게요. 네.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주식 쪽의 수익률이 12%가 됐다. 그러니까 양쪽 10이었는데 얘가 높아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빠르게 배분될 수 있다면, 효율은 빠르다는 이야기니까 계속 여기다가 돈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빨리 처분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주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장의 수익률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 그래서 다시 균일해질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대답 안 하면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네, 좋아. 다시 이제 어제 여기가 13이 됐어. 13. 그러면 순간적으로 또 부동산이 높은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즉가닥 처분하고 다시 이쪽으로 돈이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될까요? 그러면 쫙쫙쫙 해가지고 다시 10이 되겠죠. 이렇게 돈이 빠르게 배분될 수만 있다면 양시장의 수익률은 항상 동적 균형을 유지하겠죠. 어려운 말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률이 같아지는 균형을 유지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동적. 그래서 이와 같은 동적 균형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양시장 어디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평균 수익 10%를 넘어가는 수익은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초과 이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외울 게 좀 있는데 그걸 외우는 도구로서 이제 이런 걸 쓰자. 근데 완전 경제 시장이 있고 불안전한 시장이 있다. 이거는 아까 다 공부했던 이야기예요. 불안정 경제 시장은 과점이나 독점이 있다 뭐 이렇게 공부했죠. 또는 독점적 경쟁이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이 둘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초과 수익이 있냐 없냐 이다. 이 초과 수익은 남보다 우선 정보가 아까 있어야 됐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럴 때 초과 수익과 정보 비용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진정한 이윤이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라고 치자. 뭐 이걸 빼도 되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초과 이윤이 없어야 할당 효율적이라 그랬으니까 남보다 많이 남기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할당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자. 자, 그런데 완전 경쟁은 쉽습니다. 초과 수익은 없다 그랬죠 아까.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보다 많이 버는 건 애초에 불가하고 그래서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시험에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불안전한 시장은 시장 지배력이 강해서 가격 결정력이 있고 독점적 수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있는 건데 근데 1,000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선 정보를 얻는데 1,000만 원을 썼다면 이 사람은 뭐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초과 이윤이 제로다. 그럴 때는 불안전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소수의 투자자가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는 우수한 정보를 정심 사주고 얻어버렸다. 1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990을 남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완전 경쟁은 당연히 할당 효율이 됐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할당 효율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완전 경쟁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할당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경우도 있지 않냐. 이해하셨죠? 자, 불완전한 시장은 어떨 때 할당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시장은 어떨 때 할당 효율적이 되는 겁니까? 여기 이쪽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과 정보 비용이 다를 때예요, 같을 때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익하고 정보 비용이 똑같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시장은 뭐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다 했죠 이미.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면은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다을 알고 계시고. 자, 부동산 투기의 이유는 뭐 때문이냐? 투기의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질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다면 투기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남는 게 있어서 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를 관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이제 의의를 보셨는데, 여러분 그 옆쪽에 뭐 가로 2번, 3번은 요약집으로 대체해서 확인할게요. 자, 이제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다행히 뭐 시간은 아주 적절하게 맞췄네요. 자, 요약집은 44쪽 한번 보세요. 44쪽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론인데, 제1절의 시장의 형태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 경쟁이 중요하다 했죠. 완전 경쟁.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다 그랬는데, 거기다가는 별을 2개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자, 이제 앞 글자 한번 따보세요. 자, 곡, 비, 수,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고.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할 때 조. 그 다음에 매매견의 장기성 할 때 장.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쓴다면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 법. 그럼 이제 연결 한번 해보세요. 국비수거, 조장법.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도 국비로 수거하는 걸 조장하는 법을 만들자.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뭐 쓰레기인지 뭐 방사성 폐기물인지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국비로 뭔가를 수거하는 걸 조장하자. 이렇게 뭐 어거지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 외우면 돼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46쪽의 제3절의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별 2개 해주시고, 별 2개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47쪽에 보니까 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릴 필요 없다, 쓸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47쪽에 2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개념 볼게요, 개념.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과 다른 투자를 고려할 때 자원의 할당이 수익률이 같아지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시장이므로 정보를 위한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이렇게. 그래서 관련은 불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을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나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나왔거든요. 완전 경쟁은 할당 효율적이다 항상. 그러니까 거꾸로 할당 효율적은 항상 완전 경쟁이 그러면 안 된다. 불완전한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되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 이윤과 그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일치한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셔서 자, 부동산 시장의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5번 결국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을 소수에 투자하는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얻어요. 초과이윤을 여기 소수의 투자자가 남보다 값싸게 처음 볼 수 있는 정보를 남들은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값싸게 얻어버리면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할당 효율적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 뭐 있고요. 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놓긴 했지만 있고 이제 그 참고로 정보 비용이 있는데 요거는 투자 이론을 설명드리고 이쪽으로 넘어서 설명할 거예요. 계산 문제인데 투자 이론 공부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놔두시고 제4절의 주택시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택 서비스 아까 우리가 했죠. 수요 소유했고 넘어가셔가지고 5번에 주택시장 여과과정이다 해서 여과과정의 개념 그래서 하향과 상향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거분리 했죠. 주거분리 그 다음에 가로선 번에 불량투기 문제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이다. 그래서 그 위에 그래프에다가 여러분 할증되는 데가 어디고 할인되는 데가 어딘지 좀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읽을 때 편하지. 이해하셨나요? 쓸 수 있잖아요. 저소득층 바로 옆에다가 할증, 그 다음에 고소득층 왼쪽에다가 할인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뭐. 그래서 어차피 그건 뭐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보실 거니까 그냥 막 낙서 한들 어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집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약집으로 하면은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정리가 간결하고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시험 거의 못 벗어나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요약집 양이 제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처음 공부하는데 요약집만 달랑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간추려 놨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서 모르는 걸 이렇게 가도 돼요. 나는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요약집을 읽다가 모르겠다는 그 부분을 기본서를 열심히 봐도 돼, 사실은.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서를 절대로 아직까지는 놓쳐서는 안 된다. 문제 풀 때까지도 기본서를 계속 봐야 돼요. 물론 요약집을 반복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요약집을 많이 반복하시고 모르는 건 기본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